읍내 오거리 끝 낡은 간판 하나가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낙원극장.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으면 그 낡음마저 어딘가 다정하게 느껴지는 건물이었다. 이 작은 도시에 남은 마지막 단관극장이자 한소희가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한소희는 오전 10시 매표소 유리창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32살의 그녀는 3년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 극장을 혼자 꾸려왔다. 관객은 하루 20명 남짓. 멀티플렉스가 도시를 장악한 지 오래였고 낙원극장을 찾는 건 대개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노인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유독 눈에 띄었다. 매일 오후 2시 정확히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노인이었다. 이름은 고재환. 올해로 72이었다. 그는 늘 같은 창구 앞에 서서 늘 같은 말을 건넸다. 714번. 한 장 주시게. 714번은 상영관 가운데 줄 통로 쪽에서 두 번째 자리였다. 특별할 것 없는 좌석이었다. 창가도 아니고 스크린이 가장 잘 보이는 명당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고재환은 3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자리표만을 사갔다. 처음 몇 해는 한소희의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늙어서 좋아하는 자리 하나쯤 고집하는 거야 흔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였다. 고재환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는 스크린을 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714번에 앉은 채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옆자리인 713번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그는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단 한 번도 감상을 남긴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다른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한소희가 극장을 맡은 뒤로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엔 그저 별난 단골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끝나지 않은 어떤 약속을 지키러 오는 사람 같았다. 오늘도 그 자리여. 어르신. 한소희가 웃으며 물으면 고재환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사람. 한소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옆자리는 분명 비어 있는데 그는 마치 누군가 정말로 앉아 있는 것처럼 그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어떤 날은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 속삭이는 것도 같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았다. 치매를 앓는 것 아니냐는 말부터 젊어서 사별한 부인의 혼을 기다리는 거라는 말까지. 하지만 한소희는 어쩐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고재환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 마치 다 갚지 못한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의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한소희는 극장을 이어받기 전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몇 달만 극장 일을 돌보다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 극장 아무한테나 넘기지 말아라. 여기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단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늙은이의 애착 정도로만 들렸다. 극장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낡은 장부와 봉투 뭉치를 마주한 지금 소희는 할머니의 그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극장을 물려받은 첫 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몇 번이고 매표소 관행을 손보려 했었다. 좌석 배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유독 714번과 3번 두 자리만은 수기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때마다 오래 일한 직원들이 손사래를 치며 말리곤 했다. 그 자리는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사장님. 사장님 할머니 때부터 정해진 규칙이에요. 소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도 어쩐지 그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 마치 극장 자체가 오래도록 지켜온 어떤 의식을 함부로 깨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낡은 건물이 품고 있는 비밀의 가장자리를 무의식 중에 감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극장 정기 휴관일이던 어느 월요일, 소희는 오랜만에 한가한 오후를 보내며 상영관 구석구석을 손보고 있었다. 청소를 하다 말고 그녀는 문득 7, 13번과 4번 좌석 사이, 팔걸이 아래쪽에 작게 새겨진 낯선 표식을 발견했다. 누군가 손톱이나 작은 칼끝으로 새겨넣은 듯한 흐릿한 글자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글 자음 하나, 지 어렴풋이 보였다. 소희는 그 표식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저 어르신 아세요? 매일 2시에 오시는 분요. 수리공은 흠칫 놀라며 되물었다. 고재환 어르신 말씀이시죠? 이 동네에서 그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손끝 야무시기로 유명하셨죠. 지금도 웬만한 골동품 시계는 그 어르신 아니면 손도 못 댑니다. 시계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도 젊어서 그 어르신 밑에서 잠깐 일 배우셨다던데요. 근데 그 어르신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사생활은 아무도 잘 몰라요. 평생 혼자 사셨다는 것 정도만 알지. 소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 수리공이라는 그의 직업이 어쩐지 그 낡은 시계 하나를 오래도록 소중히 다뤄온 손길과 자연스레 겹쳐 보였다. 그녀는 문득 그가 다루는 것이 비단 남의 시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 하나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회차가 끝나고 관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한소희는 상영관에 홀로 남아 713번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낡은 벨벳 시트, 팔걸이에 새겨진 자잘한 흠집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의자였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극장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매표소 및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그 장부에는 놀랍게도 고재환의 이름이 30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부의 맨 마지막 장, 할머니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 표값은 받지 말 것, 대신 다른 봉투에 넣어둘 것. 한소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그 순간 이 극장에 자신이 모르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고 텅 빈 상영관을 나섰다. 복도 조명 아래 낡은 극장 포스터들이 액자 속에서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그 포스터들 중 몇몇은 소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들이었다. 그녀는 문득 이 벽에 걸린 낡은 필름들만큼이나 오래된 감정 하나가 이 건물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낙원극장, 그 낡은 세 글자 위로 오래전 어느 여름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극장을 나서기 전 소희는 다시 한번 매표소에 들러 다음 날 아침 회의를 위해 정산 자료를 챙겼다. 서류처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겉장에는 빛바랜 글씨로 낙원극장 규칙이라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극장 운영에 관한 소소한 메모들 사이
유독 한 페이지에 붉은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713번, 4번. 절대 규칙 변경 금지. 소희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수첩을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오늘 밤 안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30년을 넘게 이어진 이야기라면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짚어가야 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서니 저녁 공기가 제법 선선했다. 소희는 극장 문을 잠그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 낡은 건물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가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다. 밤늦도록 한소희는 사무실에 앉아 낡은 장보를 넘겼다. 할머니의 필체는 해가 갈수록 흐려졌지만 고재환이라는 이름 석 자만은 페이지마다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다. 매일 한 장, 714번. 단 하루의 결석도 없었다. 한소희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극장이 쉬는 명절 당일에도, 폭설로 도로가 끊겼던 날에도, 심지어 극장 보일러가 터져 임시 휴업했던 날에도 장보에는 고재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여백에 작게 쓰인 할머니의 메모를 발견했다. 문 닫은 날은 그냥 앉아 있다 가심. 표값은 따로. 극장이 쉬는 날에도 그는 찾아와 텅 빈 상영관 그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었다. 한소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장부를 덮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고 정리를 핑계로 극장 안쪽 방을 뒤졌다. 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문갑 서랍 속에서 빛바랜 봉투 뭉치가 나왔다. 겉면에는 하나같이 같은 글씨로 정이 몫이라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매번 정확히 표값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있었다. 30에 가까이 쌓여온 돈이 낡은 문갑 서랍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희, 낯선 이름이었다. 한소희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옆자리 713번, 그리고 정희라는 이름.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했지만 아직 그림의 전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극장의 오랜 단골이자 할머니와 동갑이었던 문방구 주인 임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임씨 할머니는 소희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얘긴 이 동네에서 다들 쉬쉬하는 얘기야. 벌써 6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도 정희라는 분 아세요? 임씨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정희. 그때 극장 매표원이었지. 참하고 고운 처자였어. 그리고 재환이랑 정혼할 사이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정혼이요? 정식으로 약속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때야 다들 수줍던 시절이니. 그런데 그 처자가 극장에 불이 났던 그해 여름에 그만. 임씨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한소희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화재요? 낙원극장에 불이 났었어요? 낙원극장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중앙극장. 낙원극장 자리에 있던 옛날 극장 말이야. 재환이가 그 불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던 정희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로 그 청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웃음도 없어지고 말수도 줄고. 그러다 몇 해 지나서 이 낙원극장이 새로 지어졌을 때부터 매일같이 그 자리표를 사기 시작한 거지. 한소희는 숨을 죽였다. 60년 전 화재, 사라진 여인, 그리고 30년 넘게 이어진 한 장의 티켓. 이야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었다. 유정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고재환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빈자리를 지켜온 것일까? 임씨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때 그 화재로 애들 여럿이 다치고 그 처자 하나가 목숨을 잃었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어. 재환이 그 청년이 얼마나 넋이 나갔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해. 장례식 날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맨 뒷줄에 서서 울고만 있었으니까. 그 뒤로는요? 그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계방 일에만 매달렸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혼인도 안 하고 다들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오죽했겠나 싶어서. 그러다 몇 해 지나서 여기 낙원극장이 새로 생겼을 때부터 그 자리표를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도 나중에야 들었어. 처음엔 다들 그저 이상한 노인네 취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함부로 말을 못 붙이게 되더라고. 뭔가 함부로 다가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한소희는 임씨 할머니의 가게를 나서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방구 앞 낡은 평상에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득 지금껏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극장, 구석구석이 실은 누군가의 오랜 슬픔과 다짐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낡은 문갑 서랍을 열어 봉투 뭉치를 하나하나 꺼내 보았다. 봉투마다 적힌 날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1994년 초여름부터 시작해 어느 해는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글씨가 흐려졌지만 정이 몫이라는 세 글자만은 한결같은 필체로 반복되고 있었다. 소희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오래된 지폐 몇 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을 뿐 다른 메모는 없었다. 마치 그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그저 담담하게 쌓여온 마음이었다. 그녀는 그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713번 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던 고재환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매일 그 빈자리에 건네던 낮은 목소리, 그 말들이 실은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어떤 사람과의 대화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도 같았다. 소희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이 극장을 그리고 그 안에 앉은 사람들을 너무 무심히 스쳐 지나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극장 문을 열었다. 상영관에 들어가 713번 자리 앞에 서서 낡은 벨벳 시트를 가만히 쓸어 보았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체중을 온전히 받아본 적 없는 자리였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치 다른 좌석들과는 다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소희는 그 앞에 잠시 서서 자신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2시, 여느 때처럼 고재환이 매표소 앞에 나타났다. 한소희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담긴 그 오래된 슬픔이 이제야 조금씩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 자리요.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다. 그동안 수백 번도 넘게 건넸을 그 인사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고재환은 평소와 다름없이 옅게 웃으며 표를 받아들었다. 고맙네. 그 사람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지. 그는 늘 그렇듯 천천히 상영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소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 이 이야기의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날 밤 극장 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을 매표소에 앉아 낡은 장부를 다시 넘겨보았다. 페이지마다 적힌 고재환의 이름과 그 옆에 작게 표시된 동그라미 표식.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그 표식이 이제 보니 서말순 할머니가 직접 표값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 둔 흔적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소희는 그 꼼꼼함에 새삼 놀랐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오래된 약속을 정성껏 지켜오신 것이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왜 한 번도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하셨을까? 어쩌면 할머니는 이 이야기가 때가 되어야만 스스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소희는 장부를 조심스레 덮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소희는 극장 문을 열기 전 잠시 짬을 내어 근처 낡은 사진관을 찾았다. 혹시 그 시절 중앙극장이나 유정이에 관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사진관 주인은 대를 이어 가업을 물려받은 젊은 남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필름 상자들을 뒤적이더니 흑백 사진 몇 장을 찾아내 주었다. 사진 속에는 옛 중앙극장의 외관과 함께 매표소 앞에 서 있는 앳된 처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소희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이것이 어쩌면 정희의 유일하게 남은 사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소희는 사진관을 나서며 그 사진을 가슴에 소중히 품었다. 언젠가 이 사진을 재환에게 보여줄 날이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옛 사진 속 앳된 처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60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가서 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온전히 알아내겠다고. 이야기는 66해 전 그의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재환은 그때 16이었다. 읍내 시계방에서 허드레쉬를 배우던 소년이었다. 손끝이 야물다는 칭찬을 들으며 태엽과 톱니바퀴 속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유일한 낙은 한 달에 2번 중앙극장에 걸음하는 일이었다. 중앙극장은 그 시절 읍내에서 가장 번듯한 건물이었다. 매표소 창구 안쪽에 앉아있던 처녀 유정이는 그의 17이었다. 곱게 따은 머리에 늘 단정한 옷차림, 무엇보다 표를 건넬 때 짓는 그 미소가 소문난 처자였다. 재환은 처음 그 미소를 본 날부터 시계방, 월급을 아껴 모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영화표를 사러 다니기 시작했다. 또 오셨네요. 정희가 웃으며 건네는 그 한마디에 재환은 매번 귀끝이 붉어지는 걸 감추느라 애를 먹었다. 이 동네에 재밌는 영화가 그리 자주 걸리나 보오. 재환 씨는 영화보다 딴 걸 더 자주 보시는 것 같던데요. 정희의 짓궂은 말에 재환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상영관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며 둘 사이에는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 정도의 거리가 생겼다. 정희는 매표소가 한가한 시간이면 상영관 맨 뒷줄에 몰래 들어와 영화를 훔쳐보는 걸 좋아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저 스크린 안에 자신이 서보는 것이었다. 나는 말이야. 저 안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어. 다른 사람인 척.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거지. 근사하지 않아? 정희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다. 재환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이 답답한 읍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럼 언젠가 진짜 배우가 되면 되지 않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여기서는 그냥 매표소 아가씨로 늙어 죽을 팔자지.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끝에 옅은 씁쓸함이 묻어있다는 걸 재환은 알아챘다. 그날 이후로 재환은 시계방 일이 끝나면 몰래 손목시계 수리 부업을 받아 모은 돈으로 정희에게 작은 선물을 사다 주기 시작했다. 리본이 달린 손거울, 예쁜 손수건, 그리고 어느 날은 그녀가 갖고 싶어 하던 낡은 영화 잡지 한 권. 이런 걸 왜 자꾸 사다 줘. 돈 아껴야지. 정희는 타박하듯 말했지만 그 잡지를 받아든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먼저 마음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읍내 사람들은 이미 둘 사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시계방 주인마저 넌지시 웃으며 재환에게 한마디 건넸다. 이제 슬슬 정식으로 말을 넣어봐야 하지 않겠나. 재환은 그 말에 답을 못하고 웃기만 했다. 아직은 부끄러움이 앞섰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정희에게 걸맞은 사람인지 자신이 없었다. 시계방 견습생 월급으로는 변변한 집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실력을 쌓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겠노라고. 중앙극장 매표소는 나무로 짠 작은 창구 하나가 전부였다. 정희는 그 좁은 창구 안에서 하루 종일 표를 끊고 잔돈을 세면서도 손님이 뜸한 틈이면 늘 낡은 영화 잡지를 몰래 펼쳐 읽곤 했다. 그녀는 그 시절 흔치 않게 그를 깨우친 여성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뒤로 어머니를 도와 삭바느질과 매표소 일을 겸하며 집안을 건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환은 그런 정희의 모습을 창구 너머로 훔쳐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가 잡지 속 배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가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 가끔 흥얼거리던 낯선 곡조의 노래, 그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기했다. 시계방 뒷방에서 태엽 소리만 듣고 자라온 그에게 정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는 뜻밖에도 낡은 손목시계 한 점이었다. 정희의 어머니가 아끼던 시계가 멈춰버렸을 때 정희는 수줍게 시계방 문을 두드렸다. 재환은 그 시계를 살펴보다가 태엽이 사가 부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비슷한 부품을 손수 깎아 맞추었고 마침내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그 정성에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레 극장에 들를 때마다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재환은 시계방 주인 몰래 야간 작업을 자청해 남들보다 많은 삭을 벌었다. 손끝이 부르트도록 낡은 태엽을 갈고 유리를 닦는 밤이 이어졌지만 그는 힘든 줄 몰랐다. 정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그는 시계방 뒷마당에 쪼그려 앉아 달빛에 시계 뒷면을 비추어 보며 서투른 솜씨로 작은 글씨 하나를 새기는 연습을 거듭했다. 손이 미끄러져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갈아야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희 역시 재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다만 그녀는 그 마음을 함부로 내비치지 않았다. 매표소에서 일하는 여자가 먼저 마음을 드러내면 흉이 된다는 것을 그 시절의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에게는 가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 시계방 총각, 요즘 부쩍 여기 자주 오지 않아? 친구의 짓궂은 물음에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영화가 좋아서 오는 거겠지. 영화가 좋으면 매번 같은 회차, 같은 시간에 오겠니? 딱 내가 매표소에 있는 시간에만 오잖아. 정희는 못 이기는 척 웃음을 흘렸다. 그녀 역시 재환이 창구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마음이 조금씩 설레고 있었다. 다만 그녀에게는 재환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하나 있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 둘을 건사해야 하는 형편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보다 먼저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야 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도 매표소 아가씨로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그저 마음속 깊이 접어둔 소망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재환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그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상영관 맨 뒷줄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훔쳐보던 저녁들. 매표소 마감 후 극장 앞 골목을 함께 걷던 짧은 순간들. 그것들은 고단한 그녀의 하루하루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시간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중앙극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하루 4번 상영을 돌렸고
정희는 매표소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재환이 찾아올 때마다 잠깐씩 짬을 내어 웃어주었다. 그 여름의 어느 저녁, 재환은 처음으로 정희에게 마음을 전할 작정으로 낡은 손목시계 하나를 품에 넣고 극장을 찾았다. 직접 고친 시계였다. 태엽을 새로 갈고 유리를 닫고 뒷면에 몰래 그녀의 이름 첫 글자를 새겨 넣은. 그러나 그가 매표소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어딘가 초조한 얼굴로 상영관 안쪽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낮 회차에 애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왔는데 위층 발코니 쪽 문이 요 며칠 잘 안 잠긴다고 관리인 아저씨가 그러셨거든. 손님들 다 나가면 내가 한번 올라가 보려고. 재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오래된 극장의 흔한 사소한 고장이라 생각했다. 그는 품속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밤이 지나면 반드시 마음을 전하리라 다짐할 뿐이었다. 그것이 그 평온한 여름 저녁이 간직한 마지막 고요였다는 것을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정희는 매표소 일이 끝난 늦은 저녁이면 종종 재환과 함께 극장 뒤편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곤 했다. 그곳에서는 읍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극장 간판의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 보였다. 정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늘 같은 말을 했다. 언젠가 저 불빛 아래서 내 이름이 걸린 영화가 상영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재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녀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시계방 주인은 재환의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원래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던 청년이 정희를 만난 뒤로 조금씩 웃음이 늘고 일에도 더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종종 재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이가 생기면 이렇게 달라지는 법이다. 잘해보거라. 재환은 그 말에 겸연쩍게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먼 미래까지 그려보고 있었다. 그해 여름 초입. 재환은 마침내 마음을 굳혔다. 더는 미루지 않고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전하리라고. 그날 밤 마지막 회차 상영이 끝난 뒤 정희는 관리인과 함께 발코니 문단속을 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재환은 매표소 앞 계단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품속의 시계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몇 번이고 첫 마디를 연습했다. 정희 씨, 나랑 거기까지 말하고는 매번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극장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낡은 전선 타는 냄새인가 싶었다. 그러나 곧 2층 창문 틈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재환은 벌떡 일어나 극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불이야. 불이 났어. 관리인의 다급한 외침이 계단을 타고 울렸다. 그 시각 발코니 쪽에는 늦은 회차가 끝난 뒤에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아이들 몇이 남아 있었다. 낡은 영사기의 전선 결함으로 시작된 불씨가 커튼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다. 정희는 겁에 질려 굳어있는 아이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이쪽이야. 내 손 놓지 마. 그녀는 어린아이 둘의 손을 양쪽으로 붙잡고 연기 속을 헤쳐나갔다. 비상계단은 이미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희는 극장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먼저 계단 아래로 밀어내며 소리쳤다. 먼저 내려가.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뛰어.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재환은 연기 사이로 아이들이 먼저 굴러떨어지듯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이들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뒤 다시 계단 위를 향해 소리쳤다. 정희 씨. 정희 씨는 어디 있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연기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뒤따라온 어른들이
그의 팔을 붙들어 막았다. 안 돼, 자네까지 죽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그 순간에도 재환의 눈은 오직 2층 발코니, 정희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어둠 속을 향해 있었다. 그 사이 극장 앞마당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불타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는 물동이를 들고 뛰었고 누군가는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재환은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몇 번이고 다시 계단 쪽으로 몸을 던지려 했으나 그때마다 어른들의 완력에 뒤로 끌려 나왔다. 그는 목이 터져라 정의의 이름을 불렀다. 연기와 불티가 뒤섞인 밤하늘 위로 그의 목소리만이 허망하게 흩어졌다. 멀리서 다가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재환은 이미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 전 헤어질 때 정희가 지어 보인 마지막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먼저 내려가 있어. 나도 금방 뒤따라갈게.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채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참 뒤 소방대가 도착하고 불길이 겨우 잡혔을 때 사람들은 발코니 난간 근처에서 정희를 찾아냈다. 아이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아이, 다리를 다쳐 스스로 걷지 못하던 여자아이를 업고 나오려다 무너지는 석가래에 깔리고 말았다. 불은 순식간에 커튼과 목조 난간을 타고 번져나갔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던 중앙극장은 오래된 나무와 페인트가 불쏘시개처럼 타올랐다.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오던 관리인은 매캐한 연기에 몇 번이고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정희의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정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자아이를 찾아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발코니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정희는 치맛자락을 찢어 아이의 입과 코를 감싸주고 몸을 낮춰 등에 업었다. 이미 발코니 절반가량이 연기에 잠겨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녀는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 출구를 향해 나아갔다. 바로 그 순간 화재로 약해진 2층 석가래 하나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정희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몸을 틀어 잔해를 피했지만 무너지는 잔해 일부가 그녀의 등과 다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아이를 놓지 않았다. 뒤따라 올라온 소방관이 간신히 두 사람을 발견해 끌어낸 것은 그로부터 몇 분 뒤였다. 사람들은 무너진 석가래, 더미 속에서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내어 들것에 눕혔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굳어있던 그녀의 팔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를 놓지 않으려 했던 안간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행히 등에 엎혀있던 아이는 큰 화상 없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정희 자신은 화상과 골절이 겹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좀처럼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재환은 병원 복도에 꼬박 밤을 새우며 앉아 있었다. 의사가 몇 번이고 복도를 오갈 때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번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새벽녘 정희의 어머니가 다 헤어진 몰골로 도착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재환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이라는 존재에게 간절히 빌었다. 무엇이든 다 내어줄 테니 그녀만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정희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재환은 병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품속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전하지 못한 시계가 들어 있었다. 뒷면에 새긴 이름 첫 글자, 정이라는 한 글자가 그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장례식 날, 읍내 사람들은 정희가 구해 낸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모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재환은 그 무리 맨 뒤에 서서 관 위에 놓인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정희는 여전히 그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전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계단을 뛰어 올라갔더라면. 정희를 화재 속에서 잃은 그 여름 이후 재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시계방 일에는 더 몰두했지만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웃는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그가 젊은 나이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만 짐작할 뿐 그 상처의 정확한 무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화재로 폐허가 된 중앙극장 자리에는 몇 해 뒤 새 건물이 들어섰다. 지금의 낙원극장이었다. 재환은 낙원극장이 문을 연 첫날 그 새 건물 매표소 앞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극장 도면을 미리 구해 옛 중앙극장의 발코니, 정희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위치가 새 건물의 어느 좌석에 해당하는지를 손수 계산했다. 그렇게 찾아낸 자리가 713번이었다. 그리고 그 옆자리 714번을 그는 처음으로 사서 앉았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어질 하루의 시작이었다. 장례를 치른 뒤 재환은 정희가 마지막까지 품속에 지니고 있던 낡은 손수건 한 장을 유족에게서 건네받았다. 그가 예전에 선물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다. 가장자리가 다 해지도록 오래 지니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재환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오열했다. 그녀 역시 말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손수건을 시계와 함께 평생 간직하며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 그것이 그가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화재로 폐허가 된 중앙극장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곤 했다. 언젠가 이 자리에 다시 극장이 들어선다면 반드시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노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다짐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몇 해 뒤 그 다짐이 결실을 맺어 낙원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이름 그대로 낙원처럼 다정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매일 그녀를 만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낸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다. 그 마음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낙원극장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재환은 그때 극장 주인이었던 한소희의 할머니 서말순 여사를 처음 찾아갔다. 서말순은 갓 서른을 넘긴 나이로 남편과 함께 새 극장을 꾸려가던 참이었다. 재환은 매표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이신지요? 714번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매일 사겠소. 그리고 옆자리 713번은 아무도 앉지 못하게 비워두었으면 하오. 대신 그 자리 표값도 내가 같이 치르겠소. 서말수는 낯선 손님의 이상한 부탁에 고개를 갸웃했다. 재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겪은 그 여름밤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이름도 자세한 사정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화재로 떠나보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이 극장의 713번에 해당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전했다. 서말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몇 해 전 그 화재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지요. 대신 표값은 2장 몫을 다 받지 않겠습니다. 한 장 값만 받고 옆자리는 그냥 비워두는 걸로 하지요. 대신 무엇이요? 대신 어르신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옆자리 표값에 해당하는 돈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극장에 올 수 있도록 몰래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이들을 구하고 떠난 분이라면 아마 그 편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재환은 그 제안에 고개를 들었다. 서말순의 눈에는 어떤 다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고맙소. 그리하리다. 그날부터 재환은 매일 두 사람 몫의 표값을 치렀다. 자신이 앉을 714번의 값은 정직하게 지불했고 713번의 값에 해당하는 돈은 매번 봉투에 넣어 서말순에게 건넸다. 서말순은 그 돈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 아이들의 영어 관람료로 몰래 대신 내주는 데 썼다. 부모를 잃은 아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 혹은 그저 극장표 한 장 살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이 매표소에 오면 서말순은 아무 말 없이 표를 내어주며 이렇게만 말하곤 했다. 오늘은 그냥 보고 가려무나. 어떤 좋은 분이 너희 몫까지 미리 내주고 가셨단다. 아이들은 그 좋은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이 나서 상영관으로 뛰어 들어가곤 했다. 그렇게 재환의 자리표 값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름 모를 수많은 아이들에게 스크린 속 다른 세상을 보여 주는 작은 통로가 되어 주었다. 정희가 그토록 좋아했던 바로 그 스크린이었다. 서말순은 그 뒤로도 재환에게 별다른 것을 캐묻지 않았다. 다만 매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 미리 714번 표를 끊어놓고 그를 기다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고 서말순은 그런 그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이 사연을 자세히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저 어른 자리는 손대지 마시오 하고 당부할 뿐이었다. 남편 역시 아내의 그 단호한 말투에서 예사롭지 않은 사연을 짐작하고는 두말 없이 그 부탁을 지켰다. 서말순은 오래도록 그 부탁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녀는 극장을 함께 꾸리던 남편에게도 이 사연의 전말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남편 역시 어렴풋이 그 무게를 짐작하게 되었다. 어느 해 겨울 극장 보일러가 고장 나 임시 휴업을 해야 했던 날에도 재환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려는 그를 서말순의 남편이 붙잡아 세웠다. 어르신, 오늘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만 원하시면 잠깐 들어오셔서 앉았다 가셔도 됩니다. 재환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는 불도 켜지지 않은 텅 빈 상영관에서 홀로 1시간 남짓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다. 서말순의 남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내가 왜 그토록 이 노인의 부탁을 지켜왔는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훗날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재환은 매일 714번에 앉아 옆자리 빈 좌석을 향해 나직이 말을 건네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시계방에서 고친 낡은 손목시계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그저 오늘도 왔소 하는 짧은 인사. 그는 정희가 그토록 원했던 스크린 속 다른 삶을 대신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몫까지 함께 보아주고 있다고 믿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일 또 오리다. 그 약속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었다. 그 후로도 재환은 시계방 일을 계속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새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라는 권유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성화가 더욱 심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지낼 셈이냐. 어미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느냐 하는 타박도 여러 번 들었다. 그때마다 재환은 그저 웃으며 말끝을 흐릴 뿐 정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그 마음을 오롯이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오직 그와 정이 두 사람만이 아는 약속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시계방은 세월이 흐르며 손목시계 대신 벽시계와 골동품, 수리를 주로 맡게 되었다. 재환의 손끝 솜씨는 읍내에서 소문이 자자해 멀리서도 낡은 시계를 고치러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다. 그는 그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조용히 모아두었다가 매표소에 건네는 봉투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몰래 돕는 데 쓰곤 했다. 다만 그 사실 역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말순 여사만이 어렴풋이 그 선의의 규모를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서말순 여사가 세상을 떠나고 손녀 한소희가 극장을 물려받은 뒤에도 그 오래된 약속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다만 한소희는 그 약속의 정확한 내막을 할머니가 남긴 낡은 장부와 임시시, 할머니의 어렴풋한 기억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고재환의 마음속에만 온전히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에게 몰래 표를 내어주던 서말순의 손길은 때로 뜻밖의 인연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어느 해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에 얹혀 살던 사내아이 하나가 매일 저녁 극장 앞을 서성이곤 했다. 표를 살 형편이 못 되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저 매표소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영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아이였다. 서말순은 그 아이를 몇 번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불러 세워 표 한 장을 쥐어주었다. 들어가 보렴. 오늘은 어떤 좋은 분이 내 몫까지 미리 내주고 가셨단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상영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형편이 어려운 날이면 종종 매표소를 찾아왔고 서말순은 재환이 남긴 돈으로 그때마다 조용히 아이의 몫을 채워주었다. 훗날 그 아이는 자라서 이웃 도시에서 작은 인쇄소를 차렸고 명절이면 잊지 않고 낙원극장에 감사 인사를 담은 연화장을 보내오곤 했다. 서말순은 그 연화장들을 모두 모아 문갑 서랍 한편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 훗날 소희가 극장을 물려받은 뒤에도 그녀는 왜 문갑 서랍 속 봉투들이 그렇게 정성스레 관리되어 왔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할머니의 오랜 습관 중 하나로만 여겨왔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60년 전 여름밤의 약속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체를 바꾸어가며 이 극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짐은 몇 해 뒤 정말로 낙원극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다. 재환은 그 첫날 매표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이다. 그 순간의 떨림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 낯선 이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던 그 용기가 이후 30년을 버티게 한 첫걸음이었다. 그 첫 대화가 오간 매표소 창구는 이후 30년 넘게 두 사람만의 조용한 약속이 오가는 장소가 되었다. 그 약속을 지켜낸 세월이 오늘의 낙원극장을 만든 셈이었다. 그 소박한 약속 하나가 결국 수십 년을 이어온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었다. 한소희가 극장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매표소 문을 닫고도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곤 했다. 할머니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일은 마치 몰랐던 할머니의 또 다른 삶을 만나는 일과 같았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소희의 아버지 한도연은 젊은 시절 이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만났다. 그러나 도연은 넉넉지 못한 형편과 잦은 다툼 끝에 소희가 12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소희에게 아버지란 사진 몇 장과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은 존재였다. 편지 뭉치 속에는 놀랍게도 도연이 몇 해 전까지 어머니에게 몰래 보내온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편지마다 낙원극장의 안부를 물었고 특히 그 어르신 아직도 매일 오시는지 하고 되풀이해 묻고 있었다. 소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 역시 고재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소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몇 년 만에 듣는 도연의 목소리는 낯설고도 반가웠다. 두 사람은 서먹한 안부를 주고받다가 결국 소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그 어르신 아세요? 714번 자리. 매일 앉으시는 분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어른 아직도 오시는구나. 도연의 목소리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다. 그는 영사기사로 일하던 시절 매일 같은 시간 상영관에 홀로 앉아 옆자리를 향해 나직이 말을 건네는 그 노인을 지켜보며 자란 사람이었다. 어린 도연은 그 모습이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져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서말수는 이렇게만 답했다고 했다. 저 어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란다. 함부로 여쭙지 말거라. 어린 도연에게 극장이란 그저 아버지처럼 여기던 영사기 아저씨들과 필름, 돌아가는 냄새와 매일 같은 시각 나타나는 그 노인이 뒤섞인 하나의 세계였다.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극장으로 달려와 어머니 곁을 맴돌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고재환의 뒷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어른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뒷모습에서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어떤 경건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도연은 자라면서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그 노인을 극장의 일부처럼 여기며 지냈다. 그러다 영사실 일을 그만두고 극장을 떠나던 날, 그는 우연히 그 노인이 옆자리를 향해 정희 씨, 미안하오.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도연은 훗날 편지에서마다 그 노인의 안부를 묻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도연이 극장을 떠나던 날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얹혀 있었다. 아내와의 잦은 다툼, 넉넉지 못한 형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뒤엉켜 그는 도망치듯 짐을 쌌다. 그러나 정작 짐을 꾸리며 마지막으로 극장에 들렀던 그날 밤, 그는 우연히 그 노인이 옆자리를 향해 나직이 말을 건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 한참을 상영관 문 뒤에 숨어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때 그 어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도망치면서도 저 어른처럼 누군가를 저렇게 오래 마음에 품을 자신이 있나. 근데 없더라고. 그래서 더 부끄러웠지. 그러면서도 결국 떠났으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도연은 그 후로도 며칠간 이따금 편지로만 안부를 전하며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피해왔다. 소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그동안 편지 속에서 유독 그 노인의 안부를 물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저 어른처럼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아빠는 왜 그렇게 그 어르신이 마음에 남으셨어요? 소희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다. 그때 내가 딱 내 나이 즈음이었을 거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갈까 말까. 매일 그 생각만 하던 시절이었지. 근데 그 어른을 보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그렇게 한결같이 마음에 품고 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결국 도망쳤지만 소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회한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이 극장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비단 고재환과
유정이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오래된 빈자리 하나가 알게 모르게 이 극장을 거쳐간 모든 이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아빠, 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요. 여기 한번 들르실래요? 수화기 너머로 오래도록 말이 없던 도연이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한번 가보마.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내가 왜 그렇게 그 어른 이야기를 못 잊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어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노릇을, 남편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정작 나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도망쳤지.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못할 짓을 한 거야. 소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아버지를 향해 쌓아왔던 원망이 그 담담한 고백 앞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나던 날 밤,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던 기억이 이제는 조금 다른 결로 다가왔다. 아빠도 나름대로 힘드셨겠죠. 그래도 그게 너를 두고 떠날 이유는 못했다. 그건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전화를 끊은 뒤 소희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극장 간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고재환의 이야기. 두 가닥의 실이 이 낡은 극장 안에서 서서히 하나로 얽혀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도 오랫동안 소희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극장 로비를 뛰어다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유독 상영관 안쪽 7열 자리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던 것도 어쩌면 그 오래된 노인에 대한 무언의 존중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희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여러 몸짓들이 이제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희는 그날 밤 통화를 마친 뒤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 오랜만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도연은 영사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희는 문득 그 웃음이 지금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지치고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세월은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어 놓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렸다. 며칠 뒤 도연은 정말로 낙원극장을 찾아왔다. 오랜만에 마주한 부녀는 처음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그러나 곧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늦었지만 다시 잘해보자. 소희는 그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오랜 세월 쌓였던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문 하나는 열린 셈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희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은 식탁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밥상을 물리고도 부녀는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쌓였던 세월의 간극이 그 밤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설 무렵 소희는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 어르신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는 게 어떤 건지요. 도연은 딸의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녀는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한도연이 낙원극장을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20년 만에 마주한 부녀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안부를 나눴다. 도연은 극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문득 매표소 옆 오래된 유리 진열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거 그때부터 여기 있던 거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때부터 있던 물건이라 그저 오래된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도연은 진열장 유리를 조심스레 열고 시계를 꺼내 뒷면을 살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마모된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자음 하나, 지으로 짐작되는 흔적이었다. 도연은 진열장 유리를 조심스레 열고 시계를 꺼내 뒷면을 살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마모된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자음 하나, 지으로 짐작되는 흔적이었다. 그는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부품을 깎아 넣은 걸 보면 보통 솜씨가 아니야. 요즘 시계공들도 이렇게는 못할 거다. 이건 정말 마음을 다해 만든 물건이구나. 소희는 아버지 옆에 서서 그 시계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낡고 흠집 난 표면 위로 60년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시계의 유리 안쪽 문자판만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아마도 재환이 오랜 세월 틈틈이 손질해 온 흔적일 것이었다. 이 시계 아마 그 어르신 것일 거다. 예전에 언뜻 들은 적이 있어. 시계방에서 일하던 청년이 직접 고쳐서 누군가에게 주려 했던 시계라고. 소희는 아버지가 다녀간 뒤로도 며칠간 그 시계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녀는 시계 뒷면에 흐릿한 글씨를 조명 아래 이리저리 비추어 보며 혹시 다른 단서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살펴보았다. 시계 안쪽 태엽 덮개를 조심스레 열어보니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조각이 나왔다. 세월의 사가, 거의 부스러질 듯한 종이었다. 조심스레 펴보니 흐릿하게 남은 몇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이 나와 함께. 그 뒤로 이어졌을 문장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지만 남은 글자만으로도 그날 밤 재환이 전하려 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소희는 그 쪽지를 다시 조심스레 접어 시계 속에 넣어 두었다. 함부로 꺼내어 보일 수 없는 너무나 사적이고 애틋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진열장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낡은 시계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네는 버릇이 생겼다. 그날 오후 재환이 여느 때처럼 매표소에 나타났다. 소희는 용기를 내어 진열장에서 꺼낸 그 시계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어르신, 이거 혹시 어르신 것 아니신가요? 매표소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껴들어 낡은 유리 진열장 위에 반짝였다. 재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6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낡은 시계 앞에서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걸 어디서 찾았소? 할머니 진열장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대요. 어르신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재환은 한참을 말없이 시계를 쓰다듬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에게 주려던 거였소. 정이라는 사람. 그날 밤 불이 나기 전에 마음을 전하려 했었지. 근데 결국 전하지 못했소. 소희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재환은 처음으로 60년을 가슴에 묻어온 그 여름밤의 이야기를 온전히 꺼내놓기 시작했다. 시계방 견습생이었던 시절, 매표소 아가씨였던 정희와의 만남, 화재로 그녀를 잃은 그날 밤, 그리고 그 후 30년 가까이 이어온 빈자리와의 약속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머니가 그 봉투들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어르신이 몰래 아이들 표값 대신 내주신 거요. 재환은 옅게 웃었다. 그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소. 아이들을 구하다 떠난 사람이니 그 사람 몫으로 돈을 남긴다면
분명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랐을 거라 생각했소.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재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답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알아달라 한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저 내가 그 사람한테 못다 한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소. 매일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람 목까지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것. 그거면 됐다 싶었소. 재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생각했소. 사람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는 방법이 꼭 크고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다고. 그저 매일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이오. 다만 그게 60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 소희는 문득 아버지 도연이 어린 시절 이 노인을 보며 느꼈다던 그 감정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를 그토록 오래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사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크고도 조용한 사랑인지를 어르신, 이 시기에 이제라도 정희님께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날 못다 하신 그 마음을요. 재환은 소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재환은 그날 시계를 품에 안고 돌아가는 길,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번진 하늘 아래 그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정희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를 이제는 세상에 조금씩 꺼내 놓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재환은 매표소를 지날 때마다 소희에게 짧게나마 안부를 묻는 여유가 생겼다. 예전 같으면 표만 받아들고 곧장 상영관으로 향했을 그가 이제는 오늘 날씨가 좋구먼 하는 한마디를 먼저 건네곤 했다. 소희는 그 작은 변화가 반가웠다. 60년 묵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은 이토록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소희는 그 시계를 다시 진열장에 넣어두지 않고 재환이 원한다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표소 서랍 한편에 따로 보관해 두기로 했다. 재환은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가끔 들여다보기만 하겠소 하며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표소에 들를 때마다 잠시 그 서랍을 열어 시계를 들여다보는 짧은 의식을 하나 더 갖게 되었다. 그 작은 의식은 그에게 60년 만에 새로 생긴 그러나 조금도 낯설지 않은 습관이 되었다. 한도연은 그 시계를 다시 살펴보다가 문득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만년필 하나를 여태 간직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사람이 남기는 물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기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연은 그 만년필을 다음에 극장에 올 때 꼭 가져와 재환의 시계 옆에 나란히 두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소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극장에 오는 사람들, 저마다가 자신만의 소중한 물건 하나씩을 마음에 품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시계 서랍을 닫으며 낮게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고맙소. 그 말은 이제 정의를 향한 것이기도 소희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졌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며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뛰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했다. 재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남은 날들도 이처럼 담담히 흘러가기를 바랐다. 낡았지만 여전히 다정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처럼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위안을 얻었다. 같은 시기 낙원극장에는 또 다른 근심이 들이우고 있었다. 건물이 낡아 안전 점검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 아니면 폐관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사비는 소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우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공사비 견적을 받아 든 소희는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리 셈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은행 대출도 알아보았지만 오래된 단관극장이라는 담보 가치의 한계 때문에 신통한 답을 얻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할머니가 남긴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그 기록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위안이 느껴졌다. 이 극장은 늘 그래왔듯 어떻게든 지켜질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단단한 믿음이었다. 구청 공문을 받아든 날 밤, 소희는 텅 빈 상영관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극장,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낡은 좌석 팔걸이를 가만히 쓸어보며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소문은 금세 읍내에 퍼졌다. 마지막 남은 단관극장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오래된 단골들이 하나둘 매표소를 찾아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 중에는 물론 고재환도 있었다. 극장이 문을 닫는다고? 소희는 애써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공사비가 너무 커서요.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요. 재환은 그날 밤 오랜만에 상영관의 마지막까지 남아 713번 빈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30년 가까이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다시금 떠올렸다. 정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공간이 이제 그녀의 흔적과 함께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며칠 뒤 재환은 소희를 찾아와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오. 통장을 펼쳐본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재환이 평생 시계방 일을 하며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큰 씀씀이도 없이 60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가 차곡차곡 쌓아온 돈이었다. 어르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르신 평생 모으신. 이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소. 정희 몫으로 남겨온 돈이었지. 아이들 표값으로 조금씩 쓰고도 이만큼이 남았으니 이제는 이 극장을 위해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소. 이 극장이 없어지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자리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소. 소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 혼자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나 재환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름아름 읍내에 퍼지면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재환에게서 몰래 표값을 대신 받아왔던 아이들. 이제는 다 자라 어른이 된 그들이 하나둘 극장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극장 문턱도 밟기 힘들었던 이들. 그러나 이름 모를 누군가의 배려로 스크린 속 다른 세상을 처음 만났던 이들이었다. 저도 어릴 때 여기서 공짜로 영화 봤던 사람인데요. 얼마 안 되지만 보태고 싶어서요. 한 사람, 두 사람 건네는 작은 봉투들이 매표소 위에 쌓여갔다. 소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재환이 30년 가까이 조용히 뿌려온 씨앗들이 이제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던 선희가 결국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극장을 다시 지켜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제 중년이 된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는 매표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희에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어른들 품에 안겨 있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60몇 해 전, 이 극장 화재 때 어떤 누나가 업고 나와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얼마 전에야 그 누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소희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유정이가 마지막으로 구해낸 그 아이가 다리를 다친 채로도 무사히 살아남아 자라고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소중히 액자에 넣어 로비 한쪽에 걸어 두기로 했다. 60년 전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 오늘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 무렵 한도연도 다시 극장을 찾았다. 그는 오랜 세월 소원했던 딸과 나란히 앉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쌓여가는 봉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나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소희의 물음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예전에 영사기 다루던 실력이 어디 가진 않았을 거다. 공사하는 동안 내가 여기 남아서 거들어도 되겠니? 부녀는 그렇게 오랜 어긋남 끝에 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다. 낡은 극장 하나가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었다. 공사가 시작되던 첫날, 인부들이 낡은 좌석을 하나씩 드러내는 모습을 지켜보던 소희는 문득 걱정이 앞섰다. 혹시라도 713번과 4번 자리가 실수로 교체되거나 위치가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었다. 그녀는 현장 책임자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했다. 이 두 자리만은 지금 위치 그대로, 지금 그 좌석 틀 그대로 남겨주세요. 다른 건 다 새로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책임자는 의아해하면서도 소희의 진지한 표정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사가 끝난 뒤 새로 단장된 상영관 안에서도 713번과 4번 자리만은 예정. 그 낡은 프레임을 그대로 살려 마감되었다. 다만 시트만 새 것으로 갈아 오랜 세월을 견뎌온 자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관객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봉투를 들고 찾아온 이들 중에는 뜻밖에도 오래전 이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하다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이도 있었다. 그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자신이 아는 옛 동료들에게까지 일일이 연락을 돌려 모금에 힘을 보탰다. 이 극장이 없어지면 우리 젊은 날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공사 마지막 날, 소희는 새로 칠한 로비 벽 한쪽에 작은 명판을 하나 마련했다. 명판에는 큰 글씨 대신 이 극장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만을 새겼다. 후원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은 것은 재환이 그러했듯 이 선에 역시 소리 없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명판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떠올렸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다. 소희는 그 며칠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공사 현장과 모금 상황을 동시에 챙겼다. 몸은 고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시절의 고단함은 지나고 보니 오히려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그 뿌듯함이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소희는 그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훗날 이 극장을 찾을 누군가에게 이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훗날 이 사진들은 낙원극장 로비 한쪽 작은 액자 속에 나란히 걸리게 되었다. 그 액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진 속 얼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그 시절의 기록들은 이제 낙원극장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었다. 낙원극장은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 준비된 시간들이 앞으로의 낙원극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빨리 모이면서 낙원극장은 폐관 대신 짧은 휴관 후 재개관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2달 동안 소희와 도연은 매일 극장에 나와 낡은 좌석을 손보고 벽을 새로 칠했다. 재환 역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 비록 상영은 없었지만 늘 그렇듯 714번 자리에 앉아 옆자리를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소희는 재개관 첫날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재환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건넸다. 어르신, 재개관 날에요. 정희님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세상에 알려도 될까요? 물론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묻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환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60년 동안 홀로 간직해온 마음을 세상에 꺼내놓는 일이 두려운 듯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낡은 시계를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늘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요. 스크린 속에 서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지. 이제라도 그 사람 이야기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소.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희는 몇 번이고 재환을 찾아가 세세한 부분까지 의견을 구했다. 어떤 사진을 걸지, 어떤 문구를 적을지 하나하나 그와 상의했다. 재환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낡은 사진첩, 밑바닥에서 아껴두었던 정희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 사진 속 정희는 매표소 창고에 팔을 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이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다웠던 모습이요. 소희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재환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오랜만에 낡은 장롱 속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시계방 시절부터 아껴온 손질된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극장으로 향하는 길. 그는 오래전 정희와 함께 걷던 그 골목을 일부러 돌아갔다. 골목의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낡은 담벼락 몇 군데는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그 담벼락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오늘은 당신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날이오. 함께 가 줍시다. 재개관 날, 낙원극장 로비에는 작은 전시가 마련되었다. 유정이의 빛바랜 사진 한 장, 재환이 고쳤던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서말순이 남긴 오래된 장부의 한 페이지가 나란히 놓였다. 그 옆에는 소희가 직접 써 내려간 짧은 글이 걸렸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한 사람이 60년 가까이 낙원극장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담은 글이었다. 그날 저녁 마지막 회차, 소희는 특별히 713번 자리에 정희의 사진을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 714번에는 재환이 앉았다. 상영관을 가득 채운 관객들 중에는 어린 시절 재환의 도움으로 처음 극장 구경을 했던 이들도 여럿 섞여 있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소란스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들 어렴풋이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소희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오래전 이 극장을 다정하게 지켜주셨던 한 분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유정희 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까지 6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객석에서 낮은 탄성과 박수가 이어졌다. 재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영화가 시작되고 스크린 위로 빛이 쏟아지자 그는 오랜만에 옆자리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정희 씨, 오늘은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소. 당신이 그토록 서 보고 싶어 했던 그 빛 속에 오늘은 당신 이야기가 함께 서 있는 것 같소. 상영 중간 스크린 속 이야기와는 별개로 재환의 머릿속에는 60년 전 그 여름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정희의 얼굴을, 그 다정한 미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내려가 있어. 나도 금방 뒤따라갈게 하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기억이 아프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곁에 앉은 소희와 도연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고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웃음소리도 섞여 나왔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안도감이 한데 뒤섞인 시간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재환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옆자리 빈 좌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으로만 되뇌던 그 말을 소리 내어 전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했소. 이제는 나도 조금은 편히 웃어도 되겠소?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무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낡은 극장이 지켜온 것이 비단 필름과 스크린만이 아니었음을 깊이 느꼈다. 그것은 60년을 넘어 이어진 한 사람의 다하지 못한 사랑과 약속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극장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재환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소희는 그런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굳이 말을 걸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얼마 뒤 재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소, 소희 양. 이렇게 이 사람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줘서 나 혼자였다면 아마 끝까지 이렇게는 못했을 거요. 아니에요, 어르신. 오히려 저희 극장이 어르신 덕분에 이만큼 버텨온 거예요. 감사한 건 저희 쪽이에요. 두 사람은 텅 비어가는 상영관 안에서 오래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스크린은 이미 꺼졌지만 그 여운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환은 오랜만에 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골목 어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하면서도 상쾌했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정희 씨, 오늘 밤은 유난히 잠이 잘 올 것 같소. 그 말끝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며칠 뒤 지역 소식지에는 60년을 이어온 한 장의 티켓이라는 제목으로 낙원극장의 사연이 짧게 소개되었다. 기사에는 이름 대신 그저 한 어르신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재환은 그 배려를 오래도록 고마워했다. 세상에 알려지되 자신의 이름이 앞세워지지 않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바라던 방식이었다. 재환은 그 기사를 오려 낡은 시계 옆에 함께 넣어두었다. 두 개의 조용한 증거가 나란히 놓이게 된 셈이었다. 그날 밤 늦게 소희는 재환을 집 앞까지 배웅했다. 골목 어귀에서 헤어지기 전 재환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다. 소희 양, 언젠가 소희 양도 이렇게 오래 마음에 품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 마음을 전하시오. 나처럼 60년씩 기다리지 말고. 소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소희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재환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소희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재환의 이야기를 처음 듣던
그날을 떠올리곤 했다. 한 사람의 오래된 마음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 감사함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단단하게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지닌 가장 큰 힘이었다. 그 힘은 오늘날까지도 낙원극장 곳곳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읍내를 떠나 도시로 나갔던 옛 주민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둘 극장을 다시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어린 시절 이 극장에서 첫사랑을 만난 이도 있었고,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영화를 보았던 기억을 간직한 이도 있었다. 낙원극장은 그렇게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기억이 모이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소희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60년을 한결같이 지켜 온 한 사람의 조용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낙원극장을 둘러싼 소문은 이웃 도시까지 퍼져나갔다. 어느 지역 방송에서 60년을 이어온 극장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재화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지만 소희의 설득 끝에 딱 한 번 짧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말을 아꼈지만 마지막 한마디만은 또렷하게 남겼다. 나는 그저 잊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짧은 인터뷰가 방영된 뒤 낙원극장을 찾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늘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볼거리를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6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진 어떤 마음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했다. 소희는 그런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굳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713번과 4번 두 자리를 가만히 가리켜 보일 뿐이었다. 재개관 이후 낙원극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유정이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다. 사람들은 714번과 3번 두 자리를 지날 때마다 자연스레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숙이곤 했다. 소희는 그 두 자리에 작은 안내판을 조용히 세워두었다. 이름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다만 이렇게만 적었다. 누군가를 오래도록 아끼는 마음이 이 자리에 깃들어 있습니다. 재화는 여전히 매일 오후 2시 같은 시각에 매표소를 찾았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의 곁에는 종종 소희가, 또 어떤 날은 도연히 나란히 앉아 함께 스크린을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재화는 더 이상 옆자리를 향해 혼자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가끔 소희에게 혹은 도연에게 정의화의 옛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6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대화가 되어 있었다. 한도연은 다시 영사실 일을 도우며 극장의 자리를 잡았다. 소희와 그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저녁마다 극장 문을 닫고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곤 했다. 소희는 문득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 어르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연은 잠시 스크린을 바라보다 답했다. 사람이 도망친 자리에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배우는 것 같다. 나는 너희 엄마와 이 극장에서 도망쳤었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니. 저 어른은 도망치지 않고 60년을 버텨오신 거고 나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온 게 다행이다 싶다. 소희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오랜 세월 서로에게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이 낡은 극장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낙원극장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소희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을 정의의 날로 정해 그날 하루 표값의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몫으로 따로 떼어두기로 했다. 재환이 60년 가까이 홀로 이어온 그 조용한 선의를 이제는 극장 전체가 함께 있는 방식이었다. 아이들은 그날을 유난히 기다렸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정희 누나가 자신들에게 스크린 속 세상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전해 들으며 자랐다. 한도연은 영사실 낡은 장비를 손보아 여전히 쓸만하게 고쳐놓았고 가끔은 필름, 시절 옛 영화를 특별 상영회로 틀어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재환은 어김없이 맨 앞줄 표를 미리 사두고 기다렸다. 소희는 아버지와 나란히 극장 운영을 꾸려가며 할머니가 남긴 낡은 극장이 자신의 세대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다정한 자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세월이 다시 흘러 재환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표소를 찾았다. 다만 이제는 소희가 먼저 웃으며 그를 맞았다. 오늘도 그 자리요. 어르신. 재환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야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더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소. 그는 714번에 앉아 옆자리 713번을 향해 여전히 다정한 눈길을 보냈다. 다만 이제 그 눈길에는 슬픔보다 오래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60년 넘게 이어온 약속, 아무도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던 선애, 그리고 그 선의가 결국 낡은 극장 하나와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준 이야기. 어느 겨울날 저녁, 재환은 여느 때처럼 마지막 회차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낙원극장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다정한 그 세 글자, 낙원극장. 그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다. 정희 씨,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곳이 이렇게 오래오래 남아있소. 그거면 됐지 않겠소. 그날 이후로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창구 앞에 서서 같은 말을 건넸다. 714번, 한 장 주시게. 그 한마디 속에는 60년을 건너온 한 사람의 다하지 못한 사랑과 끝내 지켜낸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낙원극장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옮겨 심어지고 있었다. 늘 같은 자리, 그러나 결코 같지 않은 무게로. 낙원극장의 마지막 회차가 끝나고 불이 꺼진 늦은 밤이면 소희는 종종 홀로 상영관에 남아 713번과 4번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처음 이 극장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그저 낡고 벅찬 짐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두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이 남기는 것은 결국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한결같은 마음들이 아닐까 하고 가끔 낙원극장을 처음 찾은 손님들이 로비에 걸린 사진과 낡은 시계를 보고 사연을 물어올 때면 소희는 그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상영관에 들어서기 전 713번과 4번 자리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렇게 이 작은 극장은 한 사람의 오래된 약속을 품은 채 오늘도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어느 봄날 소희는 극장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새로 꾸미며 정희가 좋아했을 법한 하얀 꽃을 몇 그루 심었다. 재환은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옅게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화단은 늘 소박하게 피어났고 낙원극장의 오래된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다. 낙원극장의 오래된 시계탑은 여전히 정오와 오후 2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그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근방 상인들은 자연스레 고재환의 걸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돌려 매표소 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것은 이제 이 읍내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작지만 소중한 하루의 리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낡은 극장 간판 아래로 오후 2시의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늘 같은 시각, 늘 같은 걸음으로 고재환은 오늘도 매표소 앞에 서 있을 것이었다.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오늘도 매표소 유리창 너머로 울려 퍼질 것이었다. 714번 한 장 주시게. 그 한마디와 함께 낙원극장의 하루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게 낙원극장의 하루하루는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 어우러지며 이어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작은 극장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늘 같은 자리.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극장을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낙원극장은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매일 오후 2시 한 노인이 매표소에 나타납니다. 714번 한 장 주시게. 3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좌석표만 사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스크린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옆자리, 언제나 비어있는 그 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